안녕하세요.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먼저 제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MVC는 비폭력 대화의 영문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할 때 그것들을 평가와 섞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비폭력 대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할 때 관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저항감을 품을 수 있다.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는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이다. 그러므로 평가는 특정 시간과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로운 학자인 웬들 존스는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현실을 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언어는 먼 옛날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도구이다. 그때 언어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 신앙에서 나왔다. 이런 언어는 모든 것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해 안정성과 항상성 그리고 일반적 분류에 의한 유사성으로 사물을 본다. 따라서 마술에 의한 변화와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며 신의 개입을 통한 최종적인 해결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세계는 계속 움직여 변화하고 다양한 차원과 기능 그리고 관계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세계이다. 또한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하여 대응해 가야 하는 복잡한 것이다. 우리 문제의 일부는 항상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다. 내 친구인 루스 베머 마이어는 평가와 관찰을 대비하는 노랫말을 통해 정적인 언어와 동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재료들을 섞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게으르다나 바보 같다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는 명확하지만 긍정적이거나 요리사처럼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 사람을 전 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그 장이 끝날 때마다 부분에 짧은 글로 요약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다. 비폭력 대화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진행 중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이다.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그는 시간 개념이 없다가 아니라 그는 지난 3번의 약속에서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다라고 하면
관찰에 따른 표현이 된다. 네, 이러면서 실제 사례와 또 연습 문제 같은 부분을 매 장이 끝날 때마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4장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는 무거운 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욕을 다 적으면 그것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수보다 훨씬 많다.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20여 년 동안 내게 느낌을 물어본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기억할 수가 없다. 느낌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 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9살 무렵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나의 느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번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나를 때려주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교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선생님께 나가기가 무섭다고 설명했더니 큰 애들은 겁을 내는 게 아니다 라고 야단을 치셨다. 나는 몇 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자신의 느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운동 코치들은 대부분 신체적 고통이 심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를 높이 평가했다. 내가 그런 코치들의 말에 얼마나 잘 따랐던지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치료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계속 야구를 한 적도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밤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표현해 보라고 하자 그 학생은 밤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뭐뭐 하다라고 하는 말과 느끼다 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면 느낌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그에게 느낌을 다시 표현해 보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표현 역시 느낌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소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 학생은 분명히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커녕 그 느낌이 무엇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느낌을 알아내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 기술자, 경찰관, 기업 경영자, 직업 군인들에겐 더욱 그런 것 같다. 가족들끼리 서로 느낌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 대가는 심각하다. 컨트리 가수인 레바 맥킨타이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노래를 한 곡 만들어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 정서적 연결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듣는다. 달리 듣지는 마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남편이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워크숍에 와서 나는 벽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이에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말 그대로 벽처럼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여성은 나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매일 이렇답니다. 남편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벽이랑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남편과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내 말에 동의했을 때 나는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와 같은 말로는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남편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느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으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말이 시가 되어 말한 대로 되어 버릴 때도 많다. 예컨대 남편은 자신이 벽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상하고 실망해서 아예 더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아내가 가진 벽 같다는 인생이 더욱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력을 키우면 친밀한 사이뿐 아니라 사업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스위스의 어느 대기업의 기술부서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자신들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었다.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이들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그런 대답을 들었다. 우리는 기술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지겨워요. 마치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기술부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부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인간적인 면을 좀 더 표현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문제는 한결 누그러졌다. 네, 계속해서 91페이지 4장을 요약한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느낌이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한다. 네, 제5장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라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 느낌의 근원을 의식하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는 다른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은 아니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 우리의 느낌은 그 순간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는가에도 달려있다. 우리는 비폭력 대화의 세 번째 요소인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느낌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네 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비난과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했다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라고 반응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 마음을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우울적으로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은 말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서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려해 주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반박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비난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 번째 선택은 자신의 느낌과 욕구의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아픈 느낌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구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끝으로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네 번째 선택은 상대방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느낌과 욕구에 우리의 의식의 불을 비추는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자신의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 그리고 생각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느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네, 역시 페이지 115페이지에 느낌의 근원을 의식하기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비폭력 대화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 느낌 뒤에는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느낌에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네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선택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폭력 대화의 4단계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실려있는 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기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폭력 대화의 요소 중 처음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른 사람을 비판, 분석, 비난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비폭력 대화의 모델의 네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요소인 부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한 다음 이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다른 사람들이 연민으로 우리의 욕구에 더욱 기꺼이 반응하게 될까?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한다. 하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내 친구 로스 베버마이어가 어린이를 위해 쓴 노랫말의 일부이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이 노랫말들은 부탁을 부정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즉 실제로 무엇을 부탁하는 건지 분명히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저항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푸숍에서 남편이 회사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좌절한 한 여성이 자신의 부탁이 어떻게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말한 적이 있다. 남편에게 일에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더니 얼마 후에 남편이 골프 토너먼트에 등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원하지 않는 것은 잘 전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남편에게 했던 부탁을 바꾸어 말해보라고 하자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남편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면 좋겠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나는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전쟁 문제에 대하여 나와 견해가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해 토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토론은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 집에서 방송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토론 방식으로 말하는 내 모습을 화면에서 보고 나는 상당한 낭패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다시 토론에 나가게 된다면 절대로 저렇게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상대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결심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회할 기회가 바로 다음 주에 찾아왔다.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나는 스튜디오로 가는 동안 내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는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해왔다. 그가 발언을 끝낸 후에 10초 동안 나는 다짐했던 대로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자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정해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픈 교훈이었다. 한 번은 교장 선생님에게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생들은 교장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보고 그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던 한 목사는 그런 상황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학생들은 나와 만나는데 동의했다. 학생들은 교장의 행동 중에 차별 대우로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까지 주장을 더 들은 다음 나는 학생들에게 교장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 보라고 제의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퉁명스럽게 비웃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벌써 교장실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들은 대답은 여기서 나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였단 말이에요.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물어봤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간섭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표현했더라면 좀 더 협조적인 반응을 얻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평한 대우를 원한다고 교장에게 말했더니 교장은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한 번도 불공정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나는 학생들이 공평한 대화와 같은 막연한 말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을 교장에게 부탁했더라면 교장이 좀 더 호의적으로 응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봤다.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날 때 무렵에는 교장이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38가지 부탁을 분명하게 나열할 수 있었다. 복장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에는 흑인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는 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리킬 때 너희라고 하지 말고 흑인 학생들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내용이었다. 다음 학생들은 우리가 연습한 긍정적 행동 언어로 교장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날 저녁 학생들로부터 의기양양한 전화를 받았다. 교장이 38가지 부탁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부탁할 때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수에 빠진 한 남자를 그린 만화가 있었다. 남자는 물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물가에 있는 자신의 개에게 소리친다. 래쉬, 가서 도움을 청해. 그런데 다음 그림에 그가 긴 의자에 누워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래쉬가 주인의 명령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알 수 있다. 내 가족 중에도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면 설거지를 감독하는 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셜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에서 말해주는 비폭력 대화의 4단계는 가정, 학교, 기업 등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적용 가능한 대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 공감의 언어, 비폭력 대화,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어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